다음으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면, 중국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면을 보게 되면 중국이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경제가 점차 나아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민주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자존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그 사람의 자율성을 억제시키는 것과 같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차 반발하게 되고 또 민주화의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국 양제 속에 있는 홍콩입니다. 홍콩 사람들은 통치를 통해서 민주화의 그 맛을 알았고 민주화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주화 열망이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것인지 그것이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민족 문제인데요. 소수민족은 중국이 큰 국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6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중국은 상당히 원심력적인 구심력으로 작용되기보다도 원심력으로 작용되는 그와 같은 경향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56개 민족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와 같은 원심력적인 그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56개 중에 가장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신장 위구르 그리고 티베트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이 지금도 독립을 하여야 된다. 독립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위구르 자치 정부의 서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진핑 중앙당 서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것은 뭔가니 그만큼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지역이 중요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티베트를 볼 것 같으면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달라이라마인데 달라이라마가 미국에 가서 강연하고 그러는 것도 중국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오바마에게 달라이라마를 불러서 강연을 하는 것을 취소해달라라고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몽골이 달라이라마를 초청해서 불교 강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달라이라마 초청을 하지 말라, 강연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연을 강행했어요. 그 결과 중국은 몽골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를 절대로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두 지역을 합치게 되면 중국 전 영토의 3분의 1이 해당됩니다. 중국의 영토 3분의 1을 띄워주면서 그 나라들을 갖다 독립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는 청나라 때 강희제가 통합을 시켰습니다. 1620몇 년대인데요. 오래됐어요. 그러나 티베트는 1959년에 중국이 합병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국 중앙정부에 대해서 저항적이고 또 자기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와 같은 소수민족 문제가 중국의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 일당 독재인데요. 공산당은 일당 독재를 함으로써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일당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 일당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러시아 소련 공산당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공산국가를 이루고 그러고서 전 세계 50여 개국에 달하는 국가를 위성국가로 만들었습니다만 종국에 가서는 1991년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도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지도인데요. 중국이 접경하고 있는 나라가 14개국입니다. 14개국인데 그 14개국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북한도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고 호의적인 것 같지만 어플을 한 면을 벗기고 보게 되면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주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입지 때문에 중국 공산당 중공군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14개국 접경국가를 감시하고 국경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국경 수비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남중국해 문제, 해양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사군도, 서사군도, 필리핀하고 서사군도 때문에 갈등을 하죠. 또 일본하고는尖閣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덩치는 크지만 육지에서는 육지에서, 바다에서는 바다에서 각각 여러 나라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내면의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중국은 실질적으로 덩치는 크지만은 그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과 지정학적 입지를 잠시 비교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 이 두 나라가 접경 지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북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서로는 물고기가 환영을 해주고 있고 남북으로는 호의적인 국가로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 가서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지정학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비교할 때 미국은 세계적인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1976년 모택동이가 사망하고 이 덩샤오핑이 정계로 복구를 하면서 80년대 들어서 경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 30년 동안 중국은 경제 성장률 평균 10% 정도를 달성하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발전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각국이 중국에게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발전을 하여간다면 앞으로 30년 후에도 똑같은 경제 발전을 하여간다면 모자란 장래에 미국을 따라 넘을 수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닌 아니라 2010년에는 드디어 GDP 세계 2위인 일본을 제쳤습니다. 중국이 GDP 세계 2위 국가로 등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5년, 6년이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과거의 30년 동안 경제 발전을 한 것만큼 중국이 앞으로 30년 동안 똑같은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작년 중국 공산당이 내놓은 미래의 발전 지표인 GDP를 6.5%로 작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은 목표는 6.5%지만 실질적으로는 6.5%를 달성할 수 없고 2015년도 달성이 6.5%니까 4.5%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을 보면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가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 달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제 수준에 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통제 경제로서는 경제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시장 경제 체제로 돌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맞았던 IMF, 그것이 1997년까지 이전까지는 정부 주도형 경제 시책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일정한 수준에 다다른 것들은 정부 주도적 그와 같은 경제 개발 계획이 시효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들어가야만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1997년 IMF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시장 경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는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정부. 그래서 10% 정도 평균 발전하던 중국의 경제 발전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둔화되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목표를 6.5%, 실질적으로는 4.5%라는 경제 발전 계획이
걸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큽니다. 크기 때문에 중국이 크고 인구가 많은 것이 중국의 장점입니다. 또 그것이 장점이면서도 중국이 크고 인구가 많은 것이 또 약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이 국민소득 1달러를 올리려면 얼마를 올려야 되죠? 1억 3천만 불을 올려야 국민 1인당 소득 1달러가 올라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코끼리가 덩치가 큽니다. 사자는 덩치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나 동물의 왕국에서 왕은 누굽니까? 사자가 왕이죠. 덩치가 크다고 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은 큰 면적, 큰 나라이고 13억이라는 큰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해외에서는 큰 힘을 발휘 하는 힘이 되지만 국내적으로는 이것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양칼의 두 단면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현상을 유지하려면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을 유지하려면 약 GDP가 지금 11조인데요. 11조 달러인데 11조 달러를 유지하고 국민소득 8,300불을 유지하려면 GDP가 4%는 발전이 돼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년 후에 공산당이 창립된 100주년, 그러니까 2049년. 공산당이 중국에서 창당된 것이 1949년이죠. 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겼는데 그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지표를 냈던 사람들은 지금 다 그 통계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와 있다고 합니다. 공공부채의 80%가 지방정부, 그 20%가 중앙정부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국제회의를 하고 나서 커피 시간에, 커피 브레이크에 이 서방 측 경제전문가들한테 접근을 해서 물어본답니다. 나한테만 살짝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우리 중국이 지금 빚이 얼마야? 중국 경제전문가가 서방 경제전문가에게 빚이 얼마인 걸 물어봅니다. 중국이 빚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상한 아이러니죠? 중국은 공산당이 금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달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주식 값이 샹하이 주식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샹하이 주식시장 주식 거래, 특별히 국영기업체 주식 거래를 중지시켰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네, 중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이거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거 완전히 휴지 조각이네. 팔지도 못한 증권 이거 뭐에다 써? 이와 같은 상황까지 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신인도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지표들이 정치, 경제에서
아주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한 단위가 이렇게 늦춰지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이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회 문제는 정치, 경제 문제보다도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극빈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빈문단이라는 건 뭔가 하니 하루에 3달러를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3달러면 3,300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3,300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극빈자들. 이 사람들이 왜 생겼느냐? 과거 30년 동안 경제 발전하면서 소외됐던 양극화에 의해서 나온 소외 계층들이 옵니다. 지금 비공식 통계입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하고 빈부의 차가 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중국 소득의 56%가 상위 10%가 가져간다. 상위 10%. 그 다음에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6%. 그 다음이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4%. 대한민국 10대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40%. 삼성이 지난번에 그 문제되는 이재용 부회장 그 삼성이 우리나라 GDP의 20%.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적고 소득이 분배가 잘 된다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그 작년에 문제됐던 그 연비를 속여가지고 문제됐던 폭스바겐 회사. 폭스바겐 회사가 독일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대기업 가장 큰 회사. 그런데 이 회사가 얼마를 하는 거니? 연간 매출이 GDP의 2.2%.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대기업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퍼센트. 비율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독일에는 중소기업이 75%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75%. 우리가 경제는 독일에서 배워야 해요. 지난번 그 대선 때, 12년 대선 때 대선에 출마했거나 또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많은 후보자들이 연수를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학규, 그 다음에 김두관, 그 다음에 김문수, 뭐 여러 사람들 많이 있죠. 남경필 뭐 해가지고 수봉기영 이런 사람들이 다 대선 예비 후보 내지는 대선에서 실패한 다음에 연수를 떠났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죠. 독일 두 달 석달을 갔다 와서 독일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독일에서 좀 배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 그 다음에 job share, 그 다음에 노사 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독일 제도를 배웁니다. 독일은 노사 정이 없어요. 노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정까지 끼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왜 정부가 들어갑니까?
노사 두 사람이 해결해야지 왜 정부가 끼어들어가요?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는 감독만 하면 돼요. 거기에 왜 들어가서 밤나라, 콩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간섭을 합니까? 노와 사가 두 사람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노사정에서 합의를 못 본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노사만 들어가 있고 정은 바깥에 있어야 나중에 노사가 해결할 때 정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이 들어가 버렸어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양국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개혁이 성급한 거 아닙니까?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급한 겁니다. 대한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현재 시스템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양극화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을 가지고 통일해요. 이거는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민문단이 있습니다. 독일 공산당이 창당되고 국가를 세우면서 농업, 집단 농업, 농장 시스템을 해서 농민들을 다 일거리를 주고 먹을 거리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1980년부터 산업화에 시작되면서 또 그 사이에 농업기술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발전됨으로써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다 필요 없게 됐어요. 10명 가운데 8명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실업자예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요. 도시로 나가서 건설공사 현장에 일꾼, 청소부, 부지런한 농민들이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이 3억 명이에요. 3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공산당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용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북경에 가서 일을 하면은 애들 학교도 못 보내요. 학교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너는 요용성 사람이니까 요용성으로 갖고 일로 오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의료 혜택도 주고 그 다음에 서민주택 아파트도 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싸게 해주고 이런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불법적으로 왔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요. 이렇게 해서 고생하고 있는 농민군단이 3억 명.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암흑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흑군단, 존재가 없는 군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농관이 호족에 안 올라가 있는 사람들. 중국 덩샤오핑이 1979년 인구 문제 때문에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때부터 일가구에 애 하나만 낳게. 하나 있는데 임신하면 동네에서 경찰 공안에 와서 붙잡아다가 강제 불임수술을 하고 그랬죠. 이걸 가끔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나라예요. 그래서 일가구 한 사람, 한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낳은 애가 여자예요. 여자를 호주 올리고 그 다음에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애를 낳을 수는 있지만 애를 낳게 되면 벌금 내야 돼요. 월급이 우리나라 돈 한 3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벌금을 내요?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딸 낳으면 호적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나 호족에 올라가지 않은 아이들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총각군단이 있어요. 이건 문관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 남자하고 여자의 출생 비율이 남자 110, 여자 100 이렇게 돼야 이게 딱 가장 이상적인 형태랍니다. 형태가 여자가 많아도 안 되고 남자가 많아도 안 되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136대 100. 여자가 100명, 남자가 136명.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36명이 장가를 못 가요. 이렇게 해서 장가 못 가는 사람이 6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아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극빈군단 5, 농민군단 4, 암흑군단 2억, 총각군단 6천. 다음은 어려우니까 거의 10억. 제대로 된 인구는 3억밖에 없다. 이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입니다. 이것뿐인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식량 안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다 먹죠.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중국이 식량난이 곧 닥칩니다. 왜? UN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은 세계 전 인구가 농토를 가지고 있는 평균 농작 면적이 한 사람당 2,100평방미터. 2,100평방미터. 그런데 중국은 한 사람당 1,000평방미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요. 농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그럼 왜 중국이 이렇게 농토가 부족하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다고요. 통계에 보니까. 첫 번째, 산업화가 되면서 농토가 줄어들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 경험했죠? 시골 농토가 점점 없어지고 공장이 들어서고 이렇게. 산업화 때문에 농토가 줄어요. 두 번째, 사막화. 중국이 물 부족 국가 아니겠습니까? 물 부족 국가. 제가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어요. 2000년 초에 중국에 이제 출장 갔어요. 거기 인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인류 호텔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샤워를 하려고 탁 틀었더니, 물이 세게 안 나와요. 떠. 이거 인류 호텔이라고 잡아나왔더니 이건 뭐 대사관 직원들이 뭐 있다고 호텔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리셉션 문이 내려오고 원래 그렇습니다. 네, 한번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머리 감고 샤워한 다음에 점심시간에 공간 직원들한테 그때 좀 제대로 잡지 뭐냐? 이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중국은 물 부족 국가인데요. 상하이는 지금 물이 부족하지 않지만은 국가 정책으로 호텔 샤워를 세게 막 이렇게 한국까지 이렇게 못합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물 사용량을 제한하고 이렇게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토가 사막화가 점점 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 더 문제를 제가 얘기하면 중국의 소요 사태가 하루에 300건. 그런데 이 소요가 어느 정도의 소요관이 지구대 파출소죠. 지구대 유리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소요 사태. 이런 것이 하루에 300건. 연 9만 건. 그런데요, 이 통계가 UN 통계예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왜? UN 통계를 잡는 것이 기준이 소요 사태 났다 그러면
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파견해가지고 조사하고 그러는 기준이 1000명이 넘어가야 돼. 소요 사태에 일으킨 참가자가 1000명이 넘어야 그 소요 사태가 한건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소요 사태가 나면 890명, 950명 어떠죠? 1000명을 안 넘겨요. 왜? UN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것만 할 수 없이 얘기해요. 그것만 300번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소요 사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은 어떤 한자는 그래요. 앞으로 200년 동안 미국을 절대 추월할 수가 없다. 미국은 앞으로 200년 동안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당연히 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씩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생각할 때 중국과의 관계가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 조선 역사 5000년, 우리 역사 한반도 역사 5000년에 중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강연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탁 손을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임진왜란 그때 청나라 군대 와서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2013년인가요? 14년인가요? 시진핑이 서울대학교에 와서 강연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형제국이요? 임진왜란 때 군대도 파견해줬다? 이런 얘기 했죠? 그거 믿으세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왜? 제 증거를 대죠. 임진왜란 때 동대에 딱 들어온 일본군이 동대 부사한테 뭐라고 했어요? 공청 가도 그랬어요. 공청. 청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가도 길을 비려달라. 그랬죠? 길 비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동대 부사가 무슨 소리냐? 안 빌려주니까 하루마다 깨졌죠. 그래가지고 15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어요. 얼마나 허약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급히 중국에 군대를 보냈죠. 중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동쪽에 있는 오랑캐 나라에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왔으면 쳐들어왔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데 황제가 딱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치러 들어오는데, 지금 조선 땅을 비리는 겁니다. 목표는 우리 청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리하고, 그러면 가서 싸움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싸움하면 손해가 되니까, 같은 값이면 전쟁 안 돼도 조선 가서 전쟁해. 이렇게 된 거죠. 중국이 도와주셔서 도운 거 아닙니다. 자기네들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이제 500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중국에 대해서 치욕적이다 라고 역사에서 얘기하는 사건이 삼전도의 사건이죠. 삼전도 사건인데 인조가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에서 한 달간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항복하고 청 장군 앞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땅바닥에다 머리를 3번 찍어갖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민조가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어요. 예, 삼전도의 사건인데 지금 남한산성 가면 그 비가 있죠. 지금도 삼전도에 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큰 조선 왕조의 치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국사를 잘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식민지 사관, 4대 사관. 전쟁에 지면은 이긴 장수한테 가서 진 놈이 뭘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그거보다도 더 치욕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고종이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청나라에다가 군대를 요청합니다. 군대를 요청해가지고 이거 지금 난리가 났으니 좀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오장병이라는 장군 보내죠. 그게 1882년인데 오장병이가 오면서 그 꼬붕으로 부관으로 25살 먹은 땅패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조선에 와서 오장병이 심부름을 하면서 공을 하나 세웁니다. 문광이 민씨 쪽에서 시아버지 흥선대원군 만성뿌리니까 빨리 잡아야겠다. 납치를 좀 해주십시오. 빨리 치워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일본 군대가 들어옵니다. 흥선이가 뭐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거의 일본 군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죠. 중국으로 데려가요. 북경으로 데려가요. 그때 납치해가지고 데려간 놈이 26살 먹은 위안스카이. 누구예요? 원세대. 납치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공을 세웠거든요. 그때 부장 대신 이홍장이 야, 너 잘했어. 내가 이번에 조선에 통상사절을 하나 보낼 텐데 너 사절로 가. 그래가지고 1885년 3년 후에 85년에 청나라 통상사절 단장으로 조선에 부임해요. 청나라 병력이 농산에 있었죠. 농산에서 말 타고 경복궁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고종하고 왕을 만나서 신임장 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갔어요. 방언에 도달했어요. 그랬더니 문지기 있던 문지기가 어떤 이상한 문병이가 딱 세웠어요. 누구냐? 나 오늘 위안스카이다. 통상 대신이다. 그러냐고. 말해서 내리십시오. 뭐야? 이 문을 통과하려면 말을 내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왕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타고 합니까? 그랬더니 야, 까부지 말고 여기 지키는 대장고라고 그래. 수비대장이 왔어요. 수비대장 보고 야, 이놈이 이러는데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말해서 내리십시오. 그랬더니 원세이가 가면서 그는 목을 쳐 수비대장 목을 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근정전 고종 황제 바로 앞에까지 말 타고 들어갔어요. 이게 가장 큰 치욕 아닙니까? 삼전도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외교 사절로 온 놈이 이렇게 왕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국제 외교에 이런 게 없어요.
나는 이것이 가장 큰 조선 왕조의 치욕이라고 생각해. 그 치욕을 준 게 누구냐? 총나라 위안스가. 이놈이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 초대 대통령 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도 식사하면서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집단 오류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오류 3가지. 첫 번째, 5,000년 역사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도움 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너무 크게 봅니다. 2017년 1월 4일 날 전직某某某 시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북경에 갔죠. 북경의 외교 부장님을 만나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명, 그러니까 뭐 K-팝이고 무슨 뭐 이런 거 수입 금지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관세 통관시켜주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외교장관 앞에 가가지고 외교장관이 그런 거 하는 겁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통상장관 따로 있잖아요.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면서 1월 4일 날 1월 4일이 무슨 날이에요? 1951년 1월 4일 날 우리나라가 중공군 개입으로 인해서 일사후퇴를 시작한 바로 그날 여기 가서 절하고 잘못했으니까 욕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 그와 같은 사태가 1885년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사태가 현재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신체계입니다. 정신체계. 왜 중국을 이렇게 크게 봅니까? 중국 속빈강정입니다. 보셨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가지고 있는 4가지 문제점 보셨죠? 지금 중국을 세계 G2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 G2는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가 너무 작게 봐요. 중국은 너무 크게 봐요. 우리가 이 집단 오류를 극복해요. 중국을 작게 보고 일본을 크게 봐요. 지금 현재 횡행하는 대한민국 정서와는 조금 어긋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집단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선입관과 이와 같은 착각에서 편견에서 벗어나요. 또 한 가지, 북한이 붕괴되게 되면 중국이 개입할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 땅이 될 것이다. 흡수해버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본 것처럼 북한을 흡수시켜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가로서 실패한 나라거든요. 실패한 나라인데 실패한 나라를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통치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통치 비용이 더 많습니다. 우선 2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하나, 언어가 달라요.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언어입니다. 근데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2번째, 경제에서 실패했어요. 3,500만 먹여 살려야 할 텐데 중국이 이거 먹여 살릴 여력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남의 나라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텐데 지금 중국은 상위 이사국 4개국중에 한 나라. 세계 질서의 25%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예요. 중국이. 그런 나라가 통치에 실패한 북한을 흡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얻어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치는 장사 안 합니다. 따라서 통일된 붕괴되면 흡수한다. 이 같은 착각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고 집단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외교 기본 전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 한국, 일본, 미국 소위 말하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그 관계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냉전 속에 남북으로 갈렸고 세계가 두 도로로 딱 갈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와 공산체제로 갈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래 1992년 거의 40년 동안 중국하고 한 번도 접촉을 안 했습니다. 러시아, 소련하고도 접촉을 안 했습니다. 공산국가하고 접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단지 우리가 접촉한 건 해양세력, 미국, 일본, 그리고 자유신앙을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해양세력과는 접촉을 안 하고 대륙세력인 소련과 중국하고만 접촉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남북한이죠. 대한민국은 세계 11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북한은 300만원을 굶겨주기는 완전히 실패한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컬트, 사교 집단, 깡패 집단 거의 맞먹는 것 같은 조국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5000년 역사 속에서 과거 40년 동안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40년 동안 중국, 소련과 대륙 세력하고 접촉을 하는 그 40년이 우리 한반도 역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 소련을 접촉하고 대륙 세력을 접촉하고 함으로써 지금 백성들이 밥을 못 먹는 그와 같은 저 같은 비참한 실패하는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해양 세력과 같이 합니다. 따라서 미국하고는 친합니다. 미국하고는 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평택 미군 기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됩니다. 지금 1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지금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6%를 대한민국이 또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밖에 안 됩니다. 트럼프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교 근공체. 그러니까 원교는 먼 나라를 원교, 교류하고, 가깝게 교류하고, 근공, 가깝게 있는 나라는 긴장하면서 지내야 된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지내야 된다. 이 원교 근공이라는 말이 새로 된 말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사마천에 쓴 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책이 쓰여진 것이 BC 9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을 사마천이 쓰면서 각방나라는 긴장하고 먼 나라하고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교 군공책이 손자병법에도 나오고 대한민국 육사에서도 가르칩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에서도 교재에 나와요. 이거는 불변의 질입니다. 원교 근고. 미국하고는 친해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우리가 생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뼈아프요. 지금 종문교환부 문제 얘기하는데요. 지금 전쟁 끝난 지 100년이에요. 70년이 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종문교환부 문제냐?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지분은 그래요. 야,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은 동일한테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유대인 학살하는 거 지금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고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못했느냐. 야, 그럼 왜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못해? 가만히 앉아있다가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무슨 뭐 위안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동안 뭐 했어? 50년 동안 그거 할 정신이 없었죠. 유대인들이요. 전쟁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유대인 회표를 만들어서 나치들 본격 회의를 갖다 조사하기 시작하고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들인지 아세요? 수천억 원을 들였습니다. 돈을. 지금도 그 기관이 뉴욕에 있습니다. 5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가리늦게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들만하니까 철비스럽게 돈 내놔라? 지금 돈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위안부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랬어요. 정치 이반자한테. 야, 일본한테 돈 받아줘서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먼저 돈을 주자. 위안부들한테. 그리고 끝내자. 5, 6, 6억씩 줘가지고 끝내자. 몇 푼이냐, 뭐 100명도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일본하고 타이거스 돈 받아내자. 되고. 안 주면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일본에 왜 일본하고 각을 세웁니까? 일본하고 학생은 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일본도 미국과 한 일미 동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삼각편대를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 한, 미, 일 삼각동맹은 굳건하게 지켜내야 될 앞으로 최소한 500년은 지켜가야 됩니다. 이런 소리 저기 광화문에 가서 하면 제가 매 맞아 죽어요. 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트라우마, 우리의 자존심 벗어던지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줘야 돼요. 잘못된 건 용서해 주되 그러나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용서는 해 주되 잊지 말자.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용서는 해 주되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연 중국, 연 러시아를 해야 됩니다. 중국하고는 먼 것 같으면서도 가깝게 해야 되고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멀어요. 사돈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사돈은 가까워요. 그러나 멀어요. 네.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밥 한 번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사돈관계. 중국, 러시아. 그리고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공산국가니까 꼭 마치 뭐 친한 것 같죠? 아닙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많은데요. 1840년에 이 연해주를 갖다가 저기 청나라에서 뺏어갔잖아요. 제일 러시아가 뺏어갔거든요. 목에다 칼 내고, 뺏어. 지금 그거 뺏긴 것이 지금 저기 중국이 얼마나 뼈아프겠어요. 굉장히 뼈아프겠어요. 러시아의 기본 전략은 남아 정책.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시하는 게 뭡니까?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대륙 편면 철도.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하바rov스크까지 9,400km예요. 지금 일주일 정도 간다는 건데요. 일주일 정도. 9,400km. 이것이 완공된 것이 1916년이에요. 볼셰비키 혁명 나기 바로 전에 개통됐어요. 이 철도를 1894년에 시작했어요. 94년에. 그래가지고 20몇 년 만에 개통을 했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어요. 왜 되었을까요? 제정 러시아가 살 수 있는 길은 극동밖에 없어요. 극동으로 내려와야 저기 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남아정책.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를 함으로써 우리가 동북아 외교 기본 전략을 이렇게 세워나감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서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매진을 해야 될 거라는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이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앞으로